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선을 끄는 기사, 어떤 게 첫 번째 기사죠? 경향신문 1면입니다. 예. 김용담 규제개혁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인데요. 예. 자, 김용담 위원장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용담 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손톱 및 가시를 뽑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개별적인 규제에 들어가면 규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올해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도 있고 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야 하는데 나는 그 일을 하기에 모자라 지난달 자리를 내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만 발언 수위를 높이는 걸로 외부에 보였다, 이렇게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현 정부가 규제 완화 일변도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우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규제 개혁은 곧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예. 결국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책임자마저도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거의 브레이크 없는 그런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규제를 왜 만듭니까? 공공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규제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규제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만들었지, 뭐 애초부터 기업을 골탕 먹이려고 한다든지, 뭐 시민들에게 어떻게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규제를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지, 모든 규제를 다 없애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의 이익을 챙겨주는 이 정부의 행태는 이거 좀 도를 넘었다라는 것이 바로 김용담 위원장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줄푸세 정책의 푸가 규제 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1면 머리 기사입니다. 자신의 뜻을 알리는 것이 시위, 집회의 목적이지만 제3자에게는 소음이 불편을 넘어서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도심 곳곳에서 벌어진 집회와 행사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소음 정도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소음 공해가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본 기사하고 맥락이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동아일보 기사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각종 소음 공해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막을 대책도 마땅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끄러우니 시위 자제하라, 이런 얘기죠. 이 기사의 저간의 맥락 주장은 이렇습니다. 시위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시위가 없도록 정치를 잘하게 하는 거,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위 못하게 하는 게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동아일보와 또 며칠 전 조선일보의 이런 기사, 소음 때문에 이거 심각하다라는 주장, 예,
저는 이 회사의 이익과 직결돼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 광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서울 광장에서의 소음을 크게 문제 삼은 조선일보의 경우는 바로 거기 회사가 있고 또 코리안 아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요. 예. 서울광장의 소음의 대부분은 그 보수단체의 확성기에서 나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기사는 주로 진보단체 시위를 문제 삼고 있단 말이죠. 자, 서울광장을 조선일보가 문제 삼는다면 오늘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어디를 문제 삼았는지 아십니까? 청계광장입니다. 예, 바로 앞이죠. 바로 청계광장 코앞에 동아일보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 맥락을 보시면요.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왜 이런 기사를 내는가? 이게 빤히 보입니다. 대체로 공공의 목적보다는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 이걸 유념하고 기사를 짚어봐야 됩니다. 시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죠. 그러나 시위 못하게 하는 게 길은 아닙니다. 그게 문제라면은 뭐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소리부터 질러대는 어마어마한 확성기를 동원해서 진보단체 시위를 사람들에게 못 들리게 하려는 이 보수단체부터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 또한 정당합니다. 자, 조선동아의 이런 사리사욕에 기초한 그런 기사, 이 자체가 소음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음인데요.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상식으로 설명 안 되는 입. 예. 탈북해서 서울에 정착한 유성 씨, 예, 간첩 의혹 사건. 예. 네. 국정원과 검찰이 내놓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출입경 기록을 보니까 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중국은 자연스럽고 그럴 법한 검찰 국정원의 출입 자료는 모두 가짜라고 하고 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 안 되는 민변의 입 자료만 진짜라고 한다. 이 민변 자료입니까? 중국 자료지. 예. 예. 자, 그러면서 이 김창균 조선일보 부국장 겸 사회부장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중국 정부에게 이 문제에 대한 중립적인 심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자국민이라면 유우성 씨를 말하는 거겠죠. 자, 결국 유우성 씨 이론 쪽에 결국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중국 정부에다가 이 사건의 진실을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김창균 칼럼 어떻게 끝났느냐. 중국 정부는 북중 접경 지역의 한국 국정원 활동을 오래전부터 눈엣가시로 여겨왔다. 그런데 이번 일로 그 정보망이 노출되고 흔들리고 있다. 검찰 국정원 자료에서 불거진 위조 딱지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복합적인 효능이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입 수수께끼는 늪 속에 점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 칼럼을 읽으시면 어떤 인상이 드십니까?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제 중국 정부 자료 이 자료는 거짓말이고 국정원과 검찰이 확보해서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 이 자료가 진본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요. 결국 중국 정부하고 민변이 합작해가지고 유우성 씨를 간첩 아닌 그런 결론으로 내게 하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런 인상이 한가득 느껴지게 됩니다. 자, 입 이것만이 아니라요. 지금 도장 조작 또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 보더라도 이 조작의 증거로서 아주 상당합니다. 자, 결국 조작으로 귀결돼 가고 있는 국정원 검찰의 이 자료. 이 자료가 더 그럴듯하다. 그러니 이 자료가 진본이다. 라는 이런 식의 주장. 이 뭔가 좀 상당히 허점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은 누구냐? 이 시간에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칼럼 쓸 때마다 제가 항상 소개를 하는데 예. 작년 4월 24일자 조선일보 일면에 이 양반이 쓴 칼럼이 실렸습니다. 무슨 칼럼이 일면까지 나왔느냐. 이게 조선일보의 어떤 밀고 싶은 논리이기 때문에 일면에 실었던 거 아니겠어요? 자, 당시
김창균 부국장은 대선 여론조작 목적이면 332 사이트를 골랐겠나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332 사이트는 오늘의 유머를 말하는 거지요. 자, 왜 네이버 같은 포털이 아니라 방문자 수가 적은 사이트에다가 국정원 요원 김하영이가 댓글을 달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논리도 굉장히 나중에 우스워졌죠. 김하영 씨가 오늘의 유머, 댓글을 단 것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전부인 양 전제를 깔고 이 칼럼을 썼단 말이에요. 예. 당시에 고재열 시사인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당일에 반박을 한 건데요. 국정원 심리전단에는 수십 명의 요원이 속해 있다. 그중에 한두 명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댓글로 대선 여론 공작을 벌였다면 나머지 요원들은 어디서 여론 공작을 했는지 궁금해해야 정상이 아닐까?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 나타난 여론조사 흔적을 찾아보는 것이 순서 아닐까? 김창균 조선일보 부국장이 국정원 요원이 대선 여론조작을 위해서 포털이 아니라 왜 332 사이트에 댓글을 달았겠느냐라는 논리를 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국정원이 332 사이트까지 깨알같이 챙긴 것이다. 아울러 포털 사이트의 경우 탈퇴하기 전에 모든 글까지 다 지워진다. 따라서 탈퇴하면 흔적을 잡을 수 없으니 국정원 직원이 포털에 글을 안 남겼을 것이라는 전제는 기본부터 무리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한 겁니다. 예. 자, 다시 이 고재열 기자의 주장입니다. 김창균 부국장 논리대로라면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취재 가치가 없다. 국정원이 왜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을 사찰하겠나라고 칼럼으로 일갈하면 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네. 한 누리꾼이 쓴 댓글을 고재열 기자가 인용했습니다. 빈집 털이범에게 금품 획득이 목적이면 못 사는 집을 털었겠나. 부잣집을 털지 않았으므로 이 못 사는 집 도둑질한 것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괜찮다. 이건 이렇게 옹호할 기세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창균 부국장, 이 양반. 조선일보에서는 뭐 이런 그 억지 논리를 펴도 이게 데스크까지 가는 모양입니다. 참 제가 이 동시대를 사는 언론인으로서 김창균 부국장이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랍고 부끄럽습니다. 서울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경식 청와대 국토교통 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자, 근데 여형구 2차관 이분까지 했어요. 국토부는 2명의 차관이 모두 한양대 출신이 됐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는 태평성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균관대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요. 최근에는 한양대가 이를 눌렀다는 이런 평가가 많다는 겁니다. 공기업 사장이나 준 정부 기관장 중에 한양대 출신은 서울대와 고려대에 이어서 3위라는 겁니다.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한양대가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점인데요. 자, 그런데 한양대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들어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임명기관장의 10%를 한양대학교가 꿰찼다는 겁니다. 자, 정부 고위 공무원 수도 대약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가 없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꼭 한양대를 나와야 이렇게 한양대 출신들이 중용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뭔가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이 사람을 지목하더군요. 문고리 권력 3인방, 과거의 4대 천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 가운데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예.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죠. 이분이 한양대 출신입니다. 관료사회에서는 한양대 출신 인사들이 급부상하는 이유로 한양대 출신인 청와대의 실세 중의 실세가 힘을 쓰면서 한양대 출신 인사가 곳곳에 퍼졌다는 소문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다는 겁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서울신문이 인용했네요. 특정 학교나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문성을 기준으로 인재를 찾아야 한다. 특히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전문가를 모셔오는 민간 기업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사면 기사인데요. 6.4 지방선거에 새누리당의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 정몽준, 경기도지사 남경필, 인천시장 유정복, 부산시장 서병수, 대구시장 조원진,
울산시장 김기현, 대전시장 박성효, 충북지사 윤진식. 이분들 다 현역 의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광역단체의 장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선 진출이 유력한 현역 의원 수만 8명입니다. 자, 현역 의원들은요, 당선되면 국회의원직 내놓는 게 아니라요. 후보 등록을 위해선 국회의원직 내놔야 합니다. 5월 14일까지 말이죠. 예, 그때가 사퇴 시한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 빈자리는 바로 7월 30일 재보선에서 이렇게 메워지게 됩니다. 만약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할 경우 현재 새누리당의 의석수 156석에서 과반인 151석 아래로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에 정말 730 재보선에서 참패를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에 치명타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당장 9월 정기국회부터 의정 활동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재선 의원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여야 동수의 국회 상임위원회 수가 많아진다. 따라서 법안 처리가 더욱 힘들어진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전직 의원들 중심으로 출마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몇 달 전에 제가 이 조간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해드렸는데 당시 여당에서는 현역 의원은 가급적 차출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또 당내 중지가 모아졌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다시 현역 차출론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 선언, 이 여파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여권은 비상입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 머릿기사가 이겁니다. 유괴범의 잃은 딸 곁으로 간 아빠. 예, 2007년 12월 25일 성탄절 선물을 사러 나간 뒤 유괴돼 숨진 혜진 양. 이 아버지가 7년의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이 뛰놀고 있을 하늘로 떠났다는 겁니다. 자, 전국 미아 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회장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만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 평소에 아동 유괴,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 현재 유괴 실종 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고요. 예방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챙기고 있는데 별도의 통합기구를 마련하거나 민관 협력 방안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괴만큼 이렇게 정말 악행 중에 악행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설정한 4대 악에는 유괴 범죄가 없습니다. 4대 범죄, 성폭행, 학교폭력, 그리고 가정폭력, 불량식품. 불량식품. 예. 아니, 불량식품보다 유괴가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꼭 4대 악으로만 규정을 해야 됩니까? 10대 악 해서 모든 거 다 일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자, 새 모녀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무슨 말이었느냐?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구청에서 이 상황을 알았다면은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이 새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말이죠. 예. 이 새 모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새 모녀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었을까? 자, 일단 소득이 130만 원에서 180만 원이었단 말이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일단 부상 전내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부상을 당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부상을 당한 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팔을 다쳐가지고 어디 일을 못 나간단 말이죠. 원래는 이제 식당 일을 하셨는데. 예, 수입이 없단 말입니다. 자, 하지만 따님들이 있잖아요. 30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어머니가 팔을 다쳤지만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은 수급 자격이 또 없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머니는 팔을 다쳤다면 큰딸 작은딸이 만약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된다면
예. 수급 자격은 있긴 한데 현금 지원은 제로입니다. 뭐 큰딸이 고혈압 당뇨라서 근로 능력이 작은 딸에게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수급 자격이 있긴 하지만 현금 47만 원만 이게 지원이 된단 말이죠. 글쎄요. 근데 지금 큰딸 고혈압 당뇨가 있었다는 그분.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저도 고혈압 당뇨가 있거든요. 이게 무능력자로 판정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이거 이분들에게 현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복지 제도의 문턱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중한 질환 또 어떤 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 지원도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정부의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받았다면은 이분들이 뭐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래 놓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국민의 삶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가각께서 말이죠. 예. 오늘 국민일보의 그 7면 기사에 이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복지제도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긴급 지원도 불가능하고 말이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상황 어려운 분들이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이래야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예. 어제 뉴스를 보니까 복지부가 이번 사건들 관련해서 내놓은 그 대책이라는 게 3년 전 이명박 정부 때 발표한 보도 자료와 거의 일치를 해서 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어제 저희 국민TV 라디오 뉴스피드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이런 말을 하셨네요. 오늘 국민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노숙인들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서 뒤늦게 수급 신청을 하려면 거주지를 마련해서 확실한 주소를 들고 오라고 한다. 간신히 월 20만 원 쪽방비를 모아서 수급 신청을 했다고 해보자. 한 번 탈락하면 주소를 유지해서 재신청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 같은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예. 노숙인에게 주소를 요구한다. 이 말이죠? 네. 아주 특상 행정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앞으로 또 이 세모녀 비슷한 사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한국일보 3면을 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에 발표된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참 이름도 깁니다. 이름이 긴 만큼 내실이 있을까요? 내실이 없습니다. 허점 5개를 한국일보가 짚어냈습니다. 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월세에 대한 공제 방식을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꾸고 공제 대상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공제 방식을 바꾸더라도 저소득층의 경우 환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도리어 고소득층일수록 환급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2주택 이하의 보유자 가운데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단일 세율 14%를 분리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월세 소득만 있는 은퇴자에게 더 큰 타격이 가해지는 그런 제도라는 겁니다. 예. 자, 정부는 또 월세 소득 공제 신청 대상을 연봉 7천만 원으로 확대했지만 무주택자에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중소형 주택 거주자라는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이번 대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중대형 임대소득은 노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중대형에 안 살면 되겠네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건설사들이 소형주택을 안 만들어요. 그간. 중대형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이분에게는 이번에 그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고시원을 비롯한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으로 분류된 곳들은 정부의 월세 대책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각지대란 얘기죠. 예. 혜택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봉 7천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가구의 수입을 합산한 것이 아니라 세대주 개인의 연봉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연봉이 수억 원에 달아도 배우자의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라면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과거에는 월세 세입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었기 때문에 부부 합산 등의 기준에 그 어떤 의미가 없었지만은 예. 월세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시점에서 이건 개편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요새는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월세를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럴 경우에 연봉이 낮은 배우자로 그 세입자를 바꾸면 예.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도 마땅한 사람들이 또 이 혜택을 받는 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네요. 이게 바로 허점 5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한국일보는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비근로소득자인 자영업자 687만 명, 그리고 근로소득이 낮아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 즉 과세 미달자 516만 명에게는 감세 혜택이 제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주목할 만한 인터뷰 기사 하나 실렸네요. 한겨레 이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2005년 황우석 박사 연구팀의 인간 배아줄기 세포 논문 조작을 처음 제보한 유영준 강원대 의대 교수가 8년 만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당시 10살 소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제보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황우석 박사의 제자였던 이 유영준 교수, 지금도 황우석에게서 연구자로서의 진실성과 호기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혹평했습니다. 논문 발표 한 달 전에 임상실험 소식 이렇게 듣게 됐는데 암 발병 같은 부작용이 검증이 안 됐단 말이죠. 주위에 알렸는데 모른 채해서 결국 결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황우석 박사가 노벨상에 눈이 멀어서 속임수를 쓴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제자면서 논문의 제2저자였던 유영준 교수. 제보자로 지목이 돼서 한때 숨어 지내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예. 자,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예. 한겨레 사설에 실린 내용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다루는 군 사법 체계가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예. 신상필벌이 아니라 조작과 보복이 난무하는 그런 현실을 짚은 건데요. 국방장관 직속의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수사와 같은 정치 사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 사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아니, 더 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겨레가 계속 연재하고 있는 기울어진 군 사법의 저울이란 그런 기획기사 요즘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자살한 사병의 조의금까지 떼어먹은 지휘관의 파렴치한 행위, 이건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죠. 자, 그 밑에 사건의 조작 은폐라는 엄청난 반인륜적 범죄가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요지는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자살을 생각한 김모 일병을 발견하고도 구급차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인명구조에 실패하니까 지휘관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짜고 사망 시각과 진술서를 조작했다는 것이죠. 당시 지휘관의 강요로 허위 증언을 냈던 병사가 제대에서 양심 선언을 한 것이니 신빙성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예. 뭐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국방장관 옷 벗어야 마땅한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상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도 이제 상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고소를 한 김모 씨가 갖은 회유에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니까 제대를 닷새 앞두고 무고죄로 보복 기소가 돼서 수년간 생고생을 하는 그런 일도 발생했다는 거지요. 일반 사회에서는 마땅히 중형을 받아야 할 성범죄 군인들이 지휘관의 감경권 행사로 특사의 버금가는 혜택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예, 이게 계급이 낮은 그런 군인들에게만 적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군기문란. 이 상부가 군기문란을 하면 군 사법체계가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고상만 전 조사관과 인터뷰가 있죠. 예. 또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방 안에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26일 밤 9시 반쯤 서울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광모 씨와 30대 두 딸이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 임모 씨가 발견했습니다. 상세가 50만 원, 전기세, 주도세 전부 다 해서 70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착실히 사는 양반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당하느냐네요. 새 모녀는 질병 상태로 수입도 끊겼지만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어떤 사회 보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구멍난 사회 안전망의 비극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만기 칠남 박근혜 대통령 한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의 복지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 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도에 대한 그 접근도 용이하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권 여당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같은 인식. 결손 가정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복지 제도를 알려주고 필요시에는 담당 부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트라인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과연 홍보 부족이 문제였을까? 홍보됐다면 이 세모녀는 행복하지는 못해도 극단적인 선택은 피할 수 있었을까?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의 어제 국민TV 라디오 뉴스피드 인터뷰. 예를 들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 분 다 근로 가능 연령층입니다. 어머니도 아직 61세이시기 때문에 65세가 넘지 않으셔서요. 예. 그럼 장애가 있으신 분도 없고 세 분 다 근로 가능 연령층이기 때문에 그 세 분에게 부과되는 추정소득만 하더라도 최소한 18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분들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국가는 이분들이 근로능력을 가졌다라고 추정하는 것만으로도 180만 원을 매달 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병이 있으시고 자녀들도 신용불량 상태에다가 또 병도 있고. 바로 이 근로능력 평가라는 걸 통해서 예. 이 사람의 근로능력을 측정을 하는데 근로능력 평가라고 하면 실제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일자리가 있는지 이런 평가가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근로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일할 수 있어 보인다라는 평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나이만 보는 거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홍보만 잘 됐으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말입니다. 예. 전혀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사람이 정말 끝까지 가난해지지 않으면 그 가족들까지 가난해지지 않으면 네. 지원하지 않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든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문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좀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네. 뭐 추정소득이니 뭐 이런 것 아까 어머니한테 부과됐던 없는 소득 가짜소득들을 부과해서 복지제도 지원하지 않는 네. 이런 것들부터 좀 폐지를 시켜나가야 합니다. 네.